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로마의 건국 신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마가 왕정을 거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고, 공화정에서 다시 황제의 나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런 이야기 속에 청취자분들에게 좀 익숙한 그런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한니발 장군도 언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재미가 있으실까요? 이야기가 길어서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은 텍스트는 정시몬 작가가 지은 세계사 브런치 속에 수록된 로마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슬라이스를 쳐서 발췌해서 읽어 드릴 거고요.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내가 읽어본 로마 역사에 관한 책들 가운데 청소년 시절에 한글 번역본으로 처음 접했던 영국의 계몽주의 시대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 대작 로마 제국의 쇠퇴 및 멸망의 역사에 필적하는 작품은 아직도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간략한 제목으로 알고 있는 로마 제국 쇠망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책이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 쇠망사의 제1권 제1장을 로마의 황금기를 요약하는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시작하고 있다. 본문을 좀 기번의 책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서기 2세기에 로마 제국은 지구의 가장 기름진 지역 그리고 인류의 가장 문명화된 집단을 망라했다. 그 광대한 군주국의 국경을 지켜주는 것은 고래의 명성과 규율 잡힌 용맹이었다. 법률과 관습에 세련되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은 속주들의 단결을 점차 공고히 해왔다. 그 평화로운 주민들은 부와 사치가 주는 이득을 향유하고 오용했다. 특히 여기서 로마인들이 부와 사치가 주는 이득을 향유하다 못해 오용했다, 남용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뭔가를 오용하려면, 남용하려면 우선은 차고 넘칠 만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만큼 한때 로마의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기번이 말하고 있는 이 오용의 시대, 남용의 시대는 로마가 세워진 지 한참이나 뒤인 서기 2세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풍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로마는 이미 800여 년의 세월 동안 국가의 명운이 달린 도전과 위기를 수도 없이 이겨내야 했죠.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속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80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러니까
실제 로마가 건국된 거는 기원전 6세기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 이후에 앞서 소개해드린 그 문장의 그 넘치는 풍요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 왔던 겁니다. 로마의 기원은 어땠을까요? 소박하기 짝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 최초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보면 천재의 아들 환웅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장엄한 장면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경우에는요, 홍익인간 대신 늑대인간 아니 춥고 배고픈 늑대 소년들, 늑대 고아들이라고 할까요? 네, 2명의 늑대 소년이 등장합니다. 건국신화, 로마의 건국신화라고 할 수 있는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설립자는 로물루스예요. 로물루스는 동생 레무스와 함께 로마의 남쪽에 있었던 작은 왕국 알바론가의 왕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력 투쟁의 와중에 부모가 살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2 아들은 황야에 버려지는 신세가 됩니다. 왕자 2이 버려진 거예요. 이때 길을 가던 암컷 늑대가 이들 왕가의 형제를 발견하고는 잡아먹는 대신에 걷어서 젖을 먹여 키웠다고 해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난 거죠. 그래서 늑대는 로마에서 항상 신성한 동물로 받들어지고요. 늑대를 뜻하는 라틴어 루푸스에서 이름을 따온 루페르칼리아라는 축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 로물루스와 동생 레무스는 늑대 엄마의 젖을 나눠 먹고 자란 형제였어요. 이런 형제가 그런데 커서는 새로운 나라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를 놓고 큰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만 형 로물루스가 동생을 레무스를 죽이고 맙니다. 라틴어로는 ROMA라고 읽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영어 스펠로는 라틴어로 ROMA이고 영어로는 ROME, 롬이라고 쓰는 로마의 국호는 시조인 로물루스, 늑대의 아들 중에 큰 아들, 그 형이었던 로물루스의 이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만약 동생 레무스가 형인 로물루스를 이겼고 또 죽였다면, 그런 후에 나라를 세웠더라면 그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라틴어로는 레마, 영어로는 레마 제국이 될 뻔했던 거죠. 로마 제국이 아니고요. 그렇게 로물루스는 테베레 강 동쪽의 팔라티누스 언덕에 나라를 세워요. 그때가 기원전 753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처음에는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언덕 자락에 울타리 비슷한 것을 치고 주변의 도시국가나 부락 등에서 도망쳐 나온 범죄자, 거지, 유랑민, 이런 힘없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세력을 불린
그런 공동체 수준이었을 거라 해요. 자, 이렇게 로마의 건국, 개국 스토리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성경의 구절이 생각나죠. 비록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이 마치 로마를 위해 준비된 것만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한 로마가 세월이 지나 점점 부강해지면서 이런 늑대 소년의 이야기만으로는 뭔가 자신들의 족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언제부터인가 로마가 실은 트로이의 용사 아이네시아스가 트로이 멸망 뒤 그 유민들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세운 나라를 기원으로 한다는 건국 설화가 슬슬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늑대 소년으로 성에 안 찬 거겠죠.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국민 시인으로 존경받던 베르길리우스가 쓴 서사시가 있죠. 바로 아이네이스입니다. 이 서사시는 바로 좀 전에 언급해드린 그 트로이 멸망 뒤 트로이의 용사였던 아이네이아스가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전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죠. 이렇게 해서 로마의 건국 신화는 한동안 늑대 소년과 그리고 트로이 난민의 두 개의 내러티브가 공존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도 알고 보면 아이네이아스의 직계 후손이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자리 잡혀져 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와의 연결고리를 갖는 그 트로이의 영웅을 시조로 하는 번듯한 족보까지 이제 갖추게 된 거죠. 그러긴 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신화 체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주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그 건국 신화를 빌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리스를 정복하여 속주로 삼으면서 그리스 신화를 아예 통째로 가져다가 로마의 신화로 재활용한 거죠. 그나마 조금 찔리는 구석은 있었는지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라틴식으로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로마의 신들과 거의 예외 없이 1대1로 대응이 되고요. 잘 알려진 것처럼 그리스의 주신 제우스는 로마에서 주피터 혹은 조브라고 불리우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넵튠, 저승의 신 하데스는 플루토로 각각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숭배되었죠. 이렇게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는 서로 이질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숫제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따로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토마스 불핀치의 책 제목부터가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이렇게 로마가 건국되고 건국 신화와 그리고 신들의 체계, 신화 체계까지 갖추어지게 된 거죠. 자, 로마 제국
제국이라는 표현이 워낙 보편적으로 쓰이다 보니,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중년 이상 된 분들에게는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서 아주 옛날이죠. 네로 황제, 최양락 씨가 네로 황제 역을 맡아서 전 국민에게 웃음을 줬던 그런 프로도 있고, 어쨌든 로마 제국이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도 낯설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로마가 황제에 의해 다스려지던 국가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실이죠. 그렇게 로마를 그저 대대로 황제가 다스렸던 나라라고만 알기 쉽지만, 실은 로마에서는 그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기에 그보다 앞서 공화정의 역사가 500년 가까이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그 공화정 이전에는 한 200년가량, 2세기가량 왕이 다스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조인 로물루스, 아까 그 늑대 형제의 그 형이요, 그 시조인 로물루스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전에 기원전 7세기의 일이라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전설을 좀 빌려와야 하고요. 그렇게 개국 이래 오랫동안 로마는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에트루리아의 제후국 내지는 보호국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라고 하면 에트루리아의 어떤 오랑캐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기원전 6세기에 귀족과 평민들이 힘을 합쳐 들고 일어납니다. 시조인 로물루스를 이어서 이제 7대째 뭔가 왕이 있었을 텐데 그 왕을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세워진 초기의 로마 공화국은 대토지, 큰 토지를 소유한 그런 귀족들이 정치를 독식하는 귀족 정치를 했다고 해요. 왕이 없는 자리에 이제 귀족들이 차지하고 나선 거겠죠. 귀족들은 자기들 가운데 명망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원로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었고요. 이때부터 로마는 공식적으로는 300명 안팎의 위원들로 이루어진 원로원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공화정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때 시기가 기원전 6세기, 5세기 그 시대예요. 세상에. 그 시대에 벌써 300명의 귀족 원로원으로 구성된 그런 의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됐다는 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 영화들에서 보면 군대의 깃발이나 황제의 휘장 혹은 신전과 공공 건물들의 입구에 항상 SPQR이라는 네 문자가 큼직하게 수놓이거나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이곤 하는데요. 이는 라틴어로 세나투스 포플루스 쿠에 로마누스의 머리글자를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이래요.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즉 로마는 왕이 아니라 원로원과 시민들의 나라라는 거죠. 뭐든 멋져요, 그쵸? 그 시대 로마 역사에서 원로원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걸 잘 알 수 있는 그런 약어? 간판이라고 할까요? 자, 원로원은 여기 속한 의원들 가운데서 그 300여 명의 의원들 가운데서 집정관을 2명씩 뽑고요. 그리고 그 집정관에게 1년 동안 전권을 부여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통수권을 주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재반사항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임기는 1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귀족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독점하자 인구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평민들의 불만이 높아져서 거의 폭동이 일어날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귀족들이 평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원전 494년에 처음으로 평민들로 이루어진 의회, 즉 민회가 결성되게 되죠. 이 민회를 뜻하는 라틴어 코미티아 트리부타를 영어로 옮기면 Committee of Tribes, 즉 부족들의 위원회가 됩니다. 말 그대로 로마 시민의 자격이 있는 35개의 부족들이 모인 집회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 민회에서 뽑힌 호민관은 평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원로원과 집정관의 권한을 견제하고 이들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쯤 해당은 된다고 할까요? 사실 우리의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들의 입장을 정말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역할은 같았던 것 같아요. 와, 그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다니 세상에나 말입니다. 호민관 제도가 생긴 이후 평민들이 점점 많은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고요. 기원전 451년에는 평민들의 권리를 자세히 기록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동판법이 만들어지죠. 12동판법이란 말 그대로 법 조항이 구리로 만든 동판, 구리판 12장에 새겨졌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공화정 시절의 로마는 이미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채택해서 실천에 옮깁니다. 그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그 시조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건 아닐런저. 로마는 시조인 로물루스가 팔라티누스 언덕 위에 세운 아담한 도시국가로 남아 겨우겨우 현상 유지를 도모하는 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외래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 이미 존재하던 여러 정치 공동체들을 공화국의 큰 지붕 아래로 불러들이는 그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서 소개해드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 의미하듯이 수많은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험과 도전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나갔던 거죠. 에드워드 기번, 앞서 소개해드린 그 로마 제국 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번은 관련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로마 공화국의 성장을 조사해 본다면 전쟁과 식민지 경영이 끊임없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실시한 최초의 인구조사에서는 8만 3천 명에 불과하던 로마 시민들이 급증에 급증을 더해 동맹시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미 조국의 군인으로서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의 수만 하더라도 46만 3천 명에 이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에 참전할 수 있는 남자의 수만 해도 46만 3천여 명이 되는 규모로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식민지 경영으로 많이 죽고 또 많이 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본의 말 그대로라면 로마 인구가 500여 년 동안 5배가량,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 거죠. 문맥상 세르비우스 시대의 인구조사 결과인 8만 3천 명은 로마의 전체 인구였던 반면, 그러니까 최초의 인구조사는 전체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던 반면에 에드워드 기번이 기원전 1세기 초의 인구를 언급한 그 수치 46만 3천 명은 오직 병역의 의무를 감당할 연령대에 있는 남성들만을 헤아린 것이기 때문이죠. 이 숫자에 어린이, 여성, 그리고 노약자의 수를 합치면 동맹시 전쟁의 그 당시에 로마의 총 인구는 이미 100만 명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여요. 그뿐 아니라 동맹시 전쟁의 결과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주민들에게 모두 시민권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 로마의 인구는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로마는 성장해 갑니다. 귀족과 평민 사이에 계급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개혁과 그에 대한 반발, 그리고 동맹시들과의 관계 정립 등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끊임없이 닥쳐왔고요. 그 가운데서도 카르타고와의 대결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대결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기원전 241년부터 100여 년에 걸쳐 지중해의 제해권을 놓고 구군을 건 세 차례 전면전을 치렀어요. 포에니 전쟁이죠. 바로 포에니는 카르타고의 조상인 페니키아의 형용사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과의 전쟁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의 북아프리카 튀니지 지역에서 발흥한 카르타고는 오랫동안 지중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번영을 누렸던 그런 도시고요. 전성기의 그 카르타고 항구의 모습을 재현한 상상도를 보면 고대 도시라기보다는 마치 SF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 정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도시, 번영을 이룬 그런 도시입니다. 카르타고는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의 예상 외의 일격을 받고 패배해요. 강력한 해상 도시국가였는데 로마에 패하고요. 하지만 제2차 포에니 전쟁 때는 로마를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까지 몰아붙이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그때 활약한 인물이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죠. 한니발은 스페인, 그 당시 스페인이 카르타고의 식민지였고요. 그 식민지화 하는데 또 혁혁한 공헌을 세운 게 바로 한니발 장군이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오는 시도를 해요. 알프스를 넘는다는 이 전대미문의 시도를 한 인물입니다. 이 한니발 전투에 대한 얘기를 길게 소개해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 그가 남긴 어록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겠다고 장병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장병들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싫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 알프스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진격을 해온다는 그 생각에 장병들은 심한 우려를 표했을 거예요. 그때 한니발이 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알프스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고 이탈리아는 바로 그 너머에 있다. 적들의 문지방에 막 다다른 지금 제군들은 조금 지친 것 같다며 중지하기를 원한다. 높은 산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빼면 알프스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아마도 제군들은 그 산들이 피레네 산맥보다도 높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지상의 어떤 것도 하늘까지 다다르지는 못한다. 인간이 정복하기에 너무 높은 산이란 없다. 호호호. 한니발, 달래 한니발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 한니발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 자신감과 기세로 로마로 진격하죠. 저랑 비슷한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조금 더 가까운 시대로 올라오다 보면 저는 나폴레옹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라고 나폴레옹은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한니발은 그 얘기를 자기의 병사들에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폴레옹은 되게 인간미가 있는 그런 전사로 성장을 해서 이제 황제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한니발은 오히려 나폴레옹 같은 그런 감성적인 측면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부하들에게 강요하는 막 주입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부하들이 이 팬심이 생기게 스스로 알아서 이 나폴레옹을 추앙하고 따르고 그 팔로워십이 생기게 했다고 하면, 이 한니발은 두려움으로 이 장병들을 이끌었던 그런 장군이 아닌가 해요. 끝에는 결국 패배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기원전 182년 독약으로 자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니발의 사후 카르타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원전 146년에
로마의 마지막 공격을 받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이죠. 그 공격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죠. 멸망했던 겁니다. 로마는 그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함락한 뒤에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모조리 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물론 그 카르타고의 땅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사제들을 동원해서 영원히 신의 저주를 내려달라는 제사까지 드렸다고 해요. 얼마나 카르타고가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주 철저히 파괴하고 아주 흔적조차 없애버린 겁니다. 이 카르타고와 로마의 대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바로 전쟁을 실제로 수행한 그 군인들의 구성입니다. 카르타고의 경우에는 비록 지휘관은 카르타고 출신 장군, 한니발 같은 그런 장군을 앉혔지만 군인들은 상비군이 아니라 카르타고의 상비군이 아니라 돈을 주고 스카우트해온 용병을 적극 대거 활용했다고 해요. 당시에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런 상인의 기질이 카르타고의 몸에 배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국방 역시 돈으로 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던 거죠. 그에 비해서 로마는 자유시민들로 구성된 민병대 조직을 기본 군제로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애국심이 돈의 힘을 누르고 애국심이 이긴 셈이 됐죠. 그러나 이 로마 군대가 언제까지 그 용병이 아닌 상비군에 기반할 수 있었느냐? 또 그렇지는 못했나 봐요. 기원전 2세기 말에 크라쿠스 형제가 시도한 토지 개혁이 대토지를 소유했던 그런 귀족들의 거센 저항으로 토지 개혁이 실패하고 무산되면서 군인들의 구성에도 큰 변화를 겪게 됐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경작할 그런 이제 본인들 소유의 토지가 없어진 그런 농민들이 몰락해 갔고요. 결국 그런 농민들이 병역의 의무와 재화의 생산을 동시에 담당하는 그런 자유 시민 계급이었는데 그 계급층이 얇아진 거죠. 농민들이 몰락하면서 그 농민이 곧 대변했던 병역과 이 생산을 동시에 담당하던 그 시민 계급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로마 군 역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시민들보다는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또 기타 식민지에서 모집한 그런 직업군인들, 용병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죠. 카르타고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원인이 되었던 그 점이 바로 후에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또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채워진 직업군인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은 원로원이나 로마 시민보다는 자신들을 지휘하는 장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자기를 바잉한, 자기를 사준 자기에게 돈을 주는 그 장군에게 복종하고 충성했겠죠.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그 전리품을 획득할 거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지휘관에게 충성하는 그런 장군의 사병 집단으로 변질되게 되었다고 하고요. 결국 이러한 군 조직의 변화는 공화국 체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됐겠죠. 정치 권력의 향방이 카리스마 있는 군 지휘관들과 이들이 지휘하는 군단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을 통해 결정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에 의해 정치가 장악된 거예요. 공화정 말기에 등장한 군 지휘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유명한 카이사르입니다. 상남자 카이사르요. 로마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카이사르는 젊어서부터 담력과 지략을 보인 인물이었다고 하고요. 수많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이미 두둑한 배짱과 기민함을 보인 카이사르는 원로원에 진입한 뒤 군 지휘관이 되어서 수많은 전공을 올리며 출세 가도를 달렸죠. 명문가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돈은 많이 없었던가 봐요. 빚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빚을 갈리아 전투에서 이기면서 그 승리에서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 지역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됐다고 하고요. 그 부로 그 많은 부채를 탕감했다고 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상세한 내용들을 읽어보니 후광에 힘입지 않고 자력으로 굉장히 그 능력이 역량이 어마어마했던 분 같고요. 그리고 이 담력과 기계 배포 거기에 더해서 덕성까지 갖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와의 연애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있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기와 연인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카이사르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부하 장병들과 로마 시민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등 아주 통큰 정책으로 민심을 휘어잡으며 계속 권력을 다지고 다진 끝에 기원전 60년에는 공화정의 최고 지휘인 집정관에까지 올랐어요. 무일푼 빚쟁이에서 시작해서 집정관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 기세가 어마어마했다 하고요. 그 당시 카이사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지중해 해적들을 소탕해서 인기를 누리던 또 다른 군벌 폼페이우스였어요. 폼페이우스와는 한때 동맹관계라고 할까요? 동업관계라고 할까요? 삼두 정치에 이제 이 카이사르가 재산도 없고 세력도 미약할 당시에 그 동업 관계에 있었던 3명의 그 당시에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던 군벌 그 셋이 동맹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카이사르였고 또 다른 한 명은 폼페이우스였고요. 그래서 그 폼페이우스에게는 카이사르의 여동생을 그 아내로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파르타고가 나가서 전쟁을 갈리아 전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동생이 죽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로마를 차지하고 있던 그 내부에 계속 있었던 폼페이우스는 점점 더 그 내부의 세력을 키웠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갈리아 전투에서 개선 장군처럼 승승장구하면서 승전보를 전해오는 카이사르의 겁이 났을 겁니다. 그 인기도 너무 많았던 거죠. 이 재물과 전리품을 얻은 것들과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베풀고 부하들에게도 베풀고, 그리고 획득한 그 영토에 원래 살던 그 주민들에게도 또 덕을 베풀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런 소문들에 폼페이우스와 로마 내부에 있던 그 원로원들은 못마땅했을 거예요. 귀족들은 잘 나가면 시기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누구와 뭐 이렇게 견줄 수 없을 만큼 원톱으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으니까 시기 세력들이 보고 있을 수 없었겠죠. 급기야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49년에 원로원의 압력을 가해서 갈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카이세르에게 군대를 변방에 남겨두고 군대 없이 혼자 로마로 돌아오도록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하게 합니다. 대장군에게 군대 부하들 다 놓고 혼자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당시 로마의 영토와 변경, 그 지방을 가르는 경계선이 바로 이탈리아 북부의 루비콘 강이었어요. 그 루비콘 강에 이릅니다. 거기까지는 군대를 대동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카이사르는 군대를 끌고 강을 건너면 반역자가 되고 전쟁을 하자는 거고, 군대 없이 로마로 들어가면 폼페이우스에게 숙청당할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죠. 진퇴양난에 처했던 겁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남긴 말이 유명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그 말을 남기고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이후 3년에 걸친 폼페이우스 군과의 내전에서 카이사르 승리하죠. 로마의 유일한 최고 권력자가 되어 기원전 47년에 종신 독재관에 올라요. 종신 대통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통수권 가지고 있고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아까 그 1년짜리 집정관이 아니고 종신 독재관에 오른 거예요. 이렇게 카이사르가 로마 역사상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권력을 누리게 되자 공화국 정치의 중심인 원로원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죠. 그들은 카이사르가 결국에는 공화정을 패하고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다시 그 옛날의 왕정으로 돌아가고 귀족들의 입지가 이제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었겠죠. 그게 두렵고 싫었겠죠. 결국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중심으로 한 40여 명의 원로원 의원들 사이에서 카이사르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논의되었고, 이들은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원로원에 등원한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공화정의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아요.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자기 재산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300 얼마라 하던가요? 아무튼 꽤 큰 돈을 로마 시민 모두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유언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영지를 로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 무슨 용지로 또 기부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정신 독재관의 위치에 오르고 나서도 뭐 여러 공공시설을 짓는다던가 하는 일들을 사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 말하자면 국가 사업을 추진했던 게 아니라 이제 워낙 이제 자신이 부를 많이 누리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사비로서 그런 공공 건물들도 많이 기증해서 짓고 기증하고, 그런 살아 있을 때도 그런 성군과 같은 정치를 했던 덕을 베풀었던 카이사르였는데, 죽어서도 그 유언장에 그런 시민들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론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카이사르를 죽게 한 그 40여인의 원로원 위원들에게 불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공화정을 공고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화정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겁니다. 카이사르 사후 전국의 주도권은 공화파가 아니라 카이사르의 측근인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아들인, 그리고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유언장의 후계자로 지목했던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 내부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재산을 몰수한 데 이어서 기원전 42년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 공화파 잔당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삼촌의 원수를 갚아준 거죠.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던 그 카이사르의 복수를 해줌과 동시에 그 삼촌의 기대에 부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이가 좋을 순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전장을 누비면서 카이사르와 함께 어려운 고비들을 같이 넘긴 그 최측근은 안토니우스였는데, 이제 자기를 후계자로 지목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아니라 어리디 어린 피도 안 마른 조카에게, 옥타비아누스에게 후계자 자리를 넘기다니 안토니우스는 실망했겠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도 실망했다고 합니다. 실망해서 이집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연인은 애인은 굉장히 많았지만 스라의 자식을 둔 건 클레오파트라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 낳은 그 아들에게 아들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은 시민과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다 넘긴 거예요. 그리고 후계자도 아들이 아니라 조카에게 넘긴 그 상황에 부끄럽고 화나고 해서 이집트로 돌아가 버렸다 하고요. 이 안토니우스도 그 서운함에 칼을 갈게 되죠.
우선적으로 처치할 그 공동의 적들을 제거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드디어 최후의 대권을 향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에서 안토니우스의 인기는 어린 옥타비아누스보다 훨씬 높아서 결국 대권은 그에게로, 안토니우스에게 가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안토니우스는 결정적인 패착을 두게 됩니다. 로마에 계속 남아 권력 기반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 버린 그 당시 이집트의 지배자였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버리고 맙니다. 로마를 떠나 알렉산드리아를 근거지로 삼고 클레오파트라가 있던 그곳에 근거지를 삼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맞서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같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던 게 그러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이미 기원전 46년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를 쫓아 이집트까지 추격해 왔을 때 이집트에서 카이사르를 카페트 에피소드로 카이사르를 유혹하죠. 나체로 카페트 속에 말려 들어가 간 상태로 카이사르에게 등장하면서 그를 유혹한 그녀가 클레오파트라죠. 그 관계를 발판으로 남동생,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던 그 남동생을 몰아내고 권좌를 홀로 오롯이 차지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카이사르 대신 그의 측근인, 그리고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그 안토니우스를 유혹하여 천하를 지배할 꿈을 다시 꾸고 있는 거죠. 클레오파트라 욕심쟁이에요. 동생 죽이고 이집트를 혼자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로마의 독재관, 집정관을 포섭하여 그 넓은 로마까지 자신의 휘하에 두고 싶었던 그런 야심찬 여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렇게 안토니우스를 유혹하여 천하를 지배할 꿈을 꾸기에 이른 거죠. 그러나 지고 맙니다. 드디어 기원전 31년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과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그리스 서북쪽의 악티움만에서 대규모 해전을 치르게 되죠. 이를 악티움 해전이라고 부르죠. 이 싸움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어리고 경험도 많지 않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예상을 뒤엎고 대승을 거두고요. 대세를 결정짓게 됩니다. 크게 패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하게 되고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돌아가 초대 황제에 등극하며 이제 본격적인 그런 제정의 시대,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황제로서의 제정국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싹을 삼촌이 알아봤던 거죠. 이제 갈리아 전투며 뭐며 그 전쟁으로 변방을 다지고 국토를 어느 정도 넓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했었고요. 카이사르는요, 이제 앞으로 로마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을 쓰는 이 전투를 하는 장군들이 아니라 지성으로 지력으로 국가를 안정적으로 그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봐왔던 그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아들보다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를 그 어린 조카에게 물려주었던 겁니다. 카이사르는 이 넓어진 영토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강력한 리더십,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왕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또 시도 하기 위해서 원로원들의 마음을 떠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강력한 어떤 한 사람의 왕이든 황제든 그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공화정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그 움직임을 멈추고 있던 그런 시대,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경쟁자들이 그들의 두려움과 시기심, 내 것을 빼앗길까 하는 그 안달에 결국 카이사르는 안타깝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금기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이어지는 그 로마 제국의 황금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녹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수다 떨자면 많이 또 샛길로 셀 수 있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럴 수가 없었는데요. 2000년 전에 그런 정치판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쵸? 그렇게 역사는 흘러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역사 속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시대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추석 연휴에 1000년의 기간을 동안 존속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재미에 빠져 있는데요. 미셸은요. 여러분도 무슨 재미있는 거리 있으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 저는 다시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